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습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고창의 본사인 선운사라고 하는 곳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 백제 승려였던 검단 스님이 창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단 선사가 창건을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설로는 조선시대 때 이무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운사 사적기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적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신라의 진흥왕이 출가를 해서 선운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창건설화가 전해지지만 백제 때, 삼국시대 때 창건된 사찰이지 않을까. 예전에 선운사의 삽격은 되게 컸다 그래요. 산내 암자가 89개, 근 90개가 될 정도로 삽격이 되게 컸다 그래요. 또 이 조선하면은 숭유억불 정책을 펴서 불교가 많이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운사는 조선 시대에도 이 성종의 어실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 초에는 이 태종 때 이 사찰 폐쇄령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도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그런 사찰로 보존됐다고 할 정도로 선운사는 되게 이 사격이나 그런 게 되게 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한번 구경 가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운사 내에는 세 분의 특별한 지장보살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 다 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장보살님의 상호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보실 상은 도소람에 있는 금동지장보살 좌상입니다. 선운사 내에는 도소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소람은 우리나라 3대 지장기도처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장보살님은 이 다른 보살님들과는 다르게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고 있으면서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내신 분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균형미를 잘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려 후기의 양식을 잘 갖추고 있어서 당대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선운사에 있는 이 다른 지장보살님 가운데 하나는 이 선운사에 있는 금동지장보살 좌상입니다. 똑같은 청동의 재질로 개금을 한 부처님이신데요. 보살님이신데요. 이 보살님도 두건을 쓰고 있고 뭔가 조금 더 도소람에 있는 지장보살님보다는 좀 살짝 저처럼 후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후덕한 얼굴에 이 눈, 코, 입이 좀 작게 묘사가 되어 있는, 뭔가 조금 인간미 넘치는 지장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이제 당당한 그 조성의 형식으로서 조선 초에 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실 선운사에 있는 대표적인 지장보살님은 이 참당함이라고 하는 선운사 내에 있는 남자에 계시는 지장보살님인데, 석조 지장보살 좌상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조성됐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 보주를 들고 두건을 이렇게 두른 정확한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도상으로 이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 여말 선초 때 그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이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 뭐랄까 목조 아니면 금동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지장보살님을 조성한 것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석조로 조성되어 있는 지장보살상은 흔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가 인정돼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의 대표적인 이 마의 열애상입니다. 동불암지 마의 열애 좌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선운사에서 이제 도서람으로 올라가는 그 길 옆에 절벽이 이렇게 조성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큰 뭐랄까 바위 같은데 산줄기 같은 큰 바위에 이렇게 조성돼 있는 마의 열애 좌상인데 이 마의 부처님은 좀 특이하게 배꼽 부분에 작은 함실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의 부처님 그 배꼽 주변에 있는 그 함실에 검단선사가 이렇게 비서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되게 궁금해 했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나 불상이나 그런 것들은 복장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 사찰의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원래 불상은 타임캡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시대에 반영된 시대적 유물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근데 함부로 이렇게 막 뭐랄까 꺼내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보로 거듭나는 그런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아무리 뭐 오래된 유물과 그런 것이 있다 그래도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축축만 할 뿐이죠. 선운사 그 마의 부처님 그 여기에 이제 검단선사의 비결이 있다 그래도 함부로 사람들이 열지 못했는데 그래도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또 이 청개구리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기 초에 전라도 감사였던 이서구라고 하는 이 관리가 있었는데 그 전설을 듣고 그 마의 열애 부처님의 그 함실이 이렇게 열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딱 열려고 하는 순간 막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막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이 치고 막 돌풍이 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안 열어야 되는데 아주 제대로 된 청개구리 띄었나 봐요. 이분은 그냥 또 기어코 그걸 또 열어봤다고 합니다. 네,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뭐냐면 그 책을 이렇게 딱 처음에 첫 장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건 더 이상 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덮고 그 안에 이제 책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선운사는 이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에 다양한 그 시절의 계절에 맞는 꽃을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동백꽃이 그렇게 이쁘게 이 선운사 전체적으로 다 피고 여름에는 배롱나무가 또 선운사를 또 이쁘게 단장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렇게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무슨 꽃이 피죠? 맞습니다. 겨울엔 눈꽃이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렇게 선운사를 방문하셔도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선운사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분들과 언제든지 가도 화사한 꽃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문화재가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선운사 사찰을 한번 관람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본사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실 곳은 어딜까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지막
본사 25교구 본사인 봉선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선사는 고려 광종 때 969년에 탐문 스님이 창건을 했다 그래요. 예, 운악산 자락에 이렇게 절을 창건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악사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봉선사로 이름이 바뀌었냐면은 조선시대 예종 때 1469년에 이 세조 임금의 아내였던 정희대비가 세조 임금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세조 임금의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이 능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운악사에다가 세조 임금의 극락왕생을 발안하는 사찰로 해서 이 선왕을 받든다. 그래서 봉선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51년도 문정왕후 때는 교종의 본찰로서 중심 사찰로 거듭나게 됩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전소되고 이제 전쟁의 피해를 겪어서 이렇게 다 황폐해진 것을 1637년에 이제 복구했는데 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1950년도 이제 한국 전쟁 때 전쟁을 겪으면서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다가 운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봉선사를 이제 충창하게 되죠. 운어 스님은 뭔가 이 한글을 되게 사랑하던 스님이셨습니다. 이 1969년도에 이 봉선사 주지를 역임하시면서 좀 남다른 한글 사랑을 표현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찰의 메인 건물, 중심되는 건물 이름을 뭐라 그러죠? 대웅전이죠. 큰 영웅이 머무시는 곳, 대웅전. 네, 그 대웅전을 순 우리말로 이렇게 직접 편행을 이렇게 달게 되십니다. 이름을 큰 법당이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 모든 그 전각에는 이 메인 이렇게 그게 있고 기둥마다 이제 주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보살님의 그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것을 이제 주련이라고 하는데 그 주련도 대개는 이제 뭐 한문으로 이렇게 다국계송으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다 어떻게 다 한글로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운어 스님의 큰 뜻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큰 뜻으로 그렇게 당신이 이 봉선사를 충창하면서 그런 큰 뜻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봉선사 대웅전 안에는 이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과 법화경도 동판에 새겨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선사 대웅전의 특이한 점은 이 사찰은 되게 인식이 건물은 뭘로 짓는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목조 건물이죠. 근데 이때 파격적으로 또 시도를 하십니다. 콘크리트로 대웅전 건물을 짓습니다. 1960년대 그때. 그러니까 또한 파격이죠.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소재,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이 봉선사 대웅전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선사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야 되게 막 낯선 거 사찰 갔는데도 되게 의아한 거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봉선사에는 또 다른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 비로자나 삼신불 계도라고 하는 이 보물로 등록되어 있는 계불도가 있습니다. 삼신불이라고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 세 분을 대표적인 삼신불로 하는데 그 세 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보살님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잘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 이 궁궐에, 그때 당시 이제 궁궐의 상궁이었던 이성애라고 하는 분이 이 탱화를 시주했다, 탱화를 조성하는데 큰 시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730년경에 이 숙종의 후궁이었던 이 영빈 김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이 상궁 이영애라고 하는 상궁이 이 대표적 시주자가 돼서 이 개불도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실 발원을 이렇게 통한 이 불화의 높은 수준을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이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자연 그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봉선사에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교구부터 25교구까지 한번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한번 쭉 랜섬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떠신지요? 가볼 만한 사찰을 한번 잘 찾아보셨습니까? 네, 이 여행 가기 이 좋은 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어디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활용하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